나의 꿈. 19살 진로를 정해야 하는 나는 막연하게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희망학과의 사회복지학과를 적었다. 그 당시 담임 선생님께서는 사회복지학과를 제출한 나에게 마땅히 가고 싶은 곳이 없어서 적은 거라면 언어치료학과가 너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너의 생각은 어떠니? 라며 추천을 해주셨고, 처음 들어보는 학과였지만 나는 명확한 꿈도 없었기에 추천을 받은 언어치료과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언어치료에 대해 알아갈수록 내가 이 전공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언어치료사가 되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누군가는 일찍,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의 진로를 정했다. 성장을 위한 발걸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시작한 나의 대학생활과 전공 공부는 어려웠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워서 그만두고 싶었다. 하지만 처음이었다. 학창시절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던 내가 언어치료사라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순간이. 그래서 내가 선택한 길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 꿈을 위해 먼저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전공을 복습했다. 전공책을 더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교수님께 질문하며 전공에 대한 흥미를 점차 키워갔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는 두려움보다는 더 배우고 싶다는 열정과 앞으로 배울 전공과 실습에 대한 설레임이 가득한 학생이 되었다. 지난 1년, 그리고 현재까지 여전히 이론 수업을 배우고 있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2학년 1학기 때부터 본격적인 관찰 실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간접 관찰과 직접 관찰을 번갈아가며 하게 되었지만 다양한 장애 유형 대상자들을 내가 선택하여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현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관찰 실습 초반에는 관찰을 하고 관찰 보고서를 쓰는 일이 매우 어려웠다. 가장 기초적인 배경 정보를 쓰는 것부터 고난이었다. 어떤 정보를 써야 하고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적어야 하는지, 이 아동의 발달이 정상인지, 어떤 부분이 지연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배경 정보부터 막히는 내 모습을 보며 지난 1년 동안 배운 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스스로에게 실망감을 느꼈고, 나는 이러한 내 모습을 발판 삼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배경 정보를 쓰기 위해 아동의 발달 순서를 다시 공부하였고, 아동의 발달 순서가 익숙해질 때쯤 배경 정보에만 몰두하고 있던 나를 발견하였다. 배경 정보에만 신경 쓰던 내 관찰 내용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고 생각한다. 치료사와 아동의 모든 말과 행동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 내가 관찰했던 치료의 내용을 관찰 보고서를 보고 있어도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나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치료 목표를 중심으로 아동과 치료사의 말과 행동을 정리하는 연습을 시작했다. 그렇게 연습을 거치고 관찰 보고서를 동기들과 교수님 앞에서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아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정하다 보니 관찰 보고서를 쓰는 게 익숙해지고 있었다. 많은 것을 얻은 관찰 실습. 지금까지 한 20번의 관찰 실습 중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관찰은 다운 증후군으로 인한 언어 발달 장애 아동이었다. 이 아동은 2에서 3어문으로 말할 수 있지만 치료실에서는 무발화를 보이는 선택적 한묵증을 지닌 아동이었다. 나는 다운 증후군과 선택적 한묵증을 처음 접해보았고, 치료사의 치료 방법을 보며 배운 것이 많기에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 같다. 먼저 치료를 관찰하기 전 학생 임상가에게 받은 배경 정보와 치료 목표를 정리하였다. 치료가 시작되고 임상가는 제일 먼저 허리를 숙여 아동과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일상생활에 대해 질문하고 제스처를 통해 대답을 들었다. 선택적 한묵증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나는 아동이 무기력하고 치료에 집중을 잘 못할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하지만 예상외로 아동은 치료를 받는 내내 밝게 웃고 있었고, 임상가의 질문에도 제스처 또는 임상가가 제시한 선택지로 대답도 잘 하였다. 내 고정관념이 깨지던 순간이었다. 임상가의 행동에서 느낀 점도 있었다. 사소한 행동들로 보일 수 있지만 눈높이를 맞추거나 아동에게 질문을 하되 아동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억지로 말하게 하지 않고 선택지를 주는 행동에서 아동을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작은 행동이지만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아동과 임상가의 신뢰가 확립되고 아동도 치료를 불편해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한다. 임상가는 치료 중 아동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높은 텐션과 큰 반응으로 아동을 치료에 집중하게 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하였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치료사의 역량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만약 내가 이 아동을 치료하는 임상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아동에게는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내가 치료에 대한 지식이 많아졌고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관찰이 끝나고 나는 다운 증후군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졌고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가 질문하였다. 다운 증후군의 특징을 습득함으로써 대상 아동이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몸집이 왜소할까? 라는 의문점의 해답도 알게 되었다. 나는 관찰 실습을 통해서 치료사의 역량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훗날 내 꿈인 언어치료사가 되기 위해 내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먼저 대상자가 본인의 언어 문제를 깨닫고 있는지 깨닫고 있지 않은지에 따라 대상자의 심리적, 신체적 요인에 따라 치료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했다. 치료 대상자에 대해 잘 아는 것만큼 치료 계획을 구성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없으리라 생각하며 이번 연도 2학기부터 시작될 나의 임상 실습은 대상자의 전반적인 이해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로 내가 지닌 고정관념을 깨트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같은 장애 유형이라도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그 케이스는 대상자를 치료하기 전까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치료사가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으면 대상자의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고정관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로 인내심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했다. 질문에 대한 대상자의 대답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 치료사에게 필요하고 치료 중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평소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하고 답답한 걸 못 참는 성격이었으나 대상자에게 대답을 듣기 위해 다그치거나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면 신뢰감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해가 되는 치료가 될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나보다 대상자가 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어치료사의 역량은 무수히 많겠지만 관찰 실습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직접 경험해봄으로써 나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 있으며 더 나은 치료, 더 나은 치료사가 되기 위해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지 정신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관찰 실습이었다. 나의 꿈 언어치료사. 꿈이었던 내가 언어치료과에 들어와 장애에 대해 배우고 관찰 실습을 하며 꿈이 조금 더 명확해졌다.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하고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고 언어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 중 경제가 여의치 않아 치료의 기회조차도 못 얻는 경우가 있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동등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언어치료사가 되고 싶다. 또한 나는 추구한다. 세상의 모든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장애로 인한 벽을 느끼지 않는 세상을.